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훈의 다시 찾는 조선 후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제를 제시하지는 않고 지난 23번의 강의 다시 찾는 조선 후기를 마치면서 전반적으로 그것을 회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마지막 세 번의 시간에서 저는 제국주의 시대에 이르러 예의 국제적 질서로서 조선왕조의 국가체제는 해체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강력한 타력,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 그 강압을 강하게 저항을 하다가 견디다 못해 쓰러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와 함께 이 왕조체제가 해체되었다. 왕실은, 대한제국의 황실은 가산화했으며, 그 다음에 조선 왕조의 대부들, 양반 관료들은 은둔을 했으며, 그리고 새롭게 돋아온 이 민초들의 민당 일진회는 일본에 흡수되는 것을 자청했던 비극의 역사를 그렸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더 하게 되면요, 당시 나라가 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누구도 어쩔 수가 없는 그러한 어떤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렬하게 절망한 사람이, 그의 일기에다 토로한 사람이 바로 윤채호라는 사람인데요. 이 윤채호라는 분은 1890년 그때부터 영문으로 일기를 쭉 한 50년 가까이 남긴 당대 한국의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이 사람은 1880년대에 걸쳐서 중국과 미국에 한 10년 이상 유학 생활을 한 그와 같은 사람인데요.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조정의 관료로서 특히 외무협판에 외교 일에 종사를 하면서 이 나라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그의 일기에서 너무나 자주 그 아픈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서울 전체는 사기가 지배하는 거대한 도박장이다. 관직을 구하고 돈을 버는 길은 왕의 총애를 얻으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야 되고 많은 뇌물을 바쳐야 되고 친구까지 속여야 한다. 서울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도박장으로 사기꾼들의 거짓말 노름으로 하나의 무대로, 극장으로 바뀌어 있다.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시골로 자기 고향으로 나들이를 해보면 거기는 돼지우리와 같은 집에서 사람들이 너무나 초라하고 추악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 다 관리들의 폭정과 압제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그는 신랄 같은 희망을 피력합니다. 조선은 장차 변한다. 변하지 않으려고 해도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외국의 압력과 영향 때문이다. 자, 이 나라가 장차 어떻게 변해 있을까? 이 민족이 장차 어떻게 개명된 모습으로 바뀌고 있을까? 100년 뒤에 그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러한 희망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윤치호가 1945년에 죽었지만은 지금 80년이 지난 오늘날 그가 살아서 이 대한민국을 본다면은 그는 아마 허무한 표정을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때에 한성 감옥에 갇혀있던 우리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도 그가 쓴 독립정신이라는 책에서 더없는 한탄을 쏟아내었습니다. 관리들의 학정과 부정부패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집 자식들은, 문벌가의 자식들은 주색 잡기와 허랑방탕으로 인생을 낭비하고 있고, 없는 집 자식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빼앗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 안에 향락 풍조와 거짓말하는 풍조, 그 사특한 풍조가 가득하다. 도덕이 이렇게 타락한 상태에서, 교화가 이렇게 막힌 상태에서 요와 순이 되살아나도 이 나라를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먹고 먹히는 가운데 제 집과 토지와 재산이 있어도 제 것인지를 믿을 수가 없고, 제 처자와 가족조차도 제 것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알 수 없는 몽롱한 가사 상태에 우리 한국은 빠져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에 남겨진 여러 가지 신소설을 분석한 서울대
정치외교학부의 최정훈 교수도 같은 시대의 아픔을 그의 책에서 토로했습니다. 뭐 저와 같은 동년배라서 이 사람을 잘 알고 있고 또 그가 쓴 책을 숙독을 했습니다만은 오늘날 21세기 한국을 사는 지식인조차도 그 시대를 보면은 무한한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 연옥의 지옥의 고통과 불구덩이의 시련을 견디면서 오늘날 현대 한국인이 새롭게 탄생을 했다. 이제 이런 그와 같은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최정훈 교수는 윤치호와 이승만이 아파했던 그 현실을 소개합니다. 소개하면서 그 소설을 통해 본 현실인데요. 인간이 사는 사회가 왜 그리고 어떻게 국가 이전의 자연 상태로 이 홉서적 자연 상태, 이 야만 상태로 해체되고 분해될 수 있을까? 국가 권력이 사유화했다. 황제는 황제대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관리는 관리대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합니다. 그래서 황제와 관료가 도적으로 변하고 그렇게 해서 힘없는 민초들은 최악의 고통 상태에 빠집니다. 이 고통 상태에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은 일진의 민당이 바로 그 좋은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일본과의 대등한 수준의 합방을 요구하는 이제 비극적인 어떤 활동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국가가 해체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조선 후기 300년에 걸쳐 장기에 걸쳐 진행된 과정으로 이와 같은 사태가 초래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바로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지난 23번의 강의를 또 이전까지 합하면은 34번에 걸친 조선 후기 강의를 진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구한말을 20세기 초를 대상으로 한 당대인이나 연구자들의 그 비명은 오늘날 한국의 현실을 봐도 마찬가지 현상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고쿠라 기조라는 그 일본인 한국 연구자가 있는데요. 서울대학에서 8년간 한국 사상사를 연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경도대학, 교토대학의 그 철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한국에 대해서 많은 글을 쓰고 있는데요. 뭐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라는 이 책이 뭐 가장 뭐 유명한 책입니다만은 이외에도 다른 한 책도 있고요. 한국 사상사를 통사적으로 정리한 좋은 책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 하나의 도덕이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한국인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결코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없다. 근데 한국인들은 1만여 명은 도덕을 이야기하고 있다. 최근에 나온 책에서는 이 조국 장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도덕을 외쳐온 사람이지만은 막상 폭로된 그의 가족 생활과 친족 생활은 그렇게 도덕적이지 않고 오히려 불법적인 어떤 행위로 차 있다.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한국에서 도덕이라는 적을 부술 때 쓰는 무기가 아닌가? 내가 볼 때 한국인들은 근본적으로 반권력적 성향을 갖고 있다. 법보다는 도덕을 중시하고 있다. 법 또는 사회적 약속이죠. 일본에서는 법의 무게가 한국하고 다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법보다는 항상 도덕을 중시하면서 자기보다 위에 있는 인간이나 조직에 끊임없이 정당한 불평과 불만과 요구를 하는 지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결코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나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도덕 명분을 내세우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저항하는 이와 같은 성향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야말로 삶의 본질에 있어서 도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뒤에 있으면은 이 장덕진 외에 네 사람이 쓴 한국 사회 어디로라는 이 이름 있는 사회학자 네 분이 쓴 이 책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읽어보게 되면은 조금 전에 고쿠라가 이야기한 한국은
표면적으로만 도덕 사회고 도덕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사회다. 실제 생활은 도덕적이지 않다 하는 그 비판을 우리가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에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의 장덕진 교수가 쓴 그 논문은 신문에서도 소개된 바가 있고, 뭐 저도 비슷한 글을 쓴 적도 있고 연구를 한 적도 있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세계 가치관 조사라는 어떤 그 빅데이터에 근거를 해서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물질주의 사회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죠. 돈을 추구합니다. 또는 권력, 지위를 추구합니다. 이 두 개가 한국인들의 사회생활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전략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5년과 2015년 사이 30년간 한국은 세계에서 드물게 보는 고도 성장을 했습니다. 뭐 소득 수준이 무려 10배 이상으로 이제 뛰어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의 어떤 물질주의적 어떤 그 가치관은 요지부동하고 있다. 보통 경제 성장을 해서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타인에 대한 배려를 포함한 어떠한 가치관이 개성적이면서도 타인에 대한 배려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가치관이 발달해서 사회가 보다 성숙하고 높은 수준에서 도덕적으로 통합되어 가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경제 성장을 제1로 하는 이와 같은 점에서 세계적 비교적 위치가 흔들리지가 않고 있고 그런 점에서는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한 예외적 사례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배경에 이 한국인들의 삶에는 깊이 잠재한 생존의 불안감이 있다. 그리고 사회 지도층에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결여되어 있다. 독특한 이 공민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런 말이 얼마나 적합한지는 별개 치더라도 함께 살다. 라는 일종의 발달된 시민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을 맹목적으로 추구하고 여기에는 OECD 국가 가운데서도 매우 낮은 복지 수준이 그 원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글들을 쭉 한국인들이 오늘날 현실을 아파하면서 쏟아내고 있는 글 속에서도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한 어떤 그 윤치호의 절망, 이승만의 한탄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사회학자들이 분석처럼 한국에는 국가가 충분히 시민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런 상태의 민중을 경제성장에 동원을 하고 물질주의적 목표로만 내세워서 국가를 경영해 왔다는 그러한 요인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보다 장기적인 구조적인 어떤 역사적 원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점을 사실상 제 지난번 강의에서 설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가 중시했던 것은 느끼신 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종교의 문제입니다. 한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교적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미국이란 사회, 영국이란 사회, 또는 유럽의 선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듯이 우리 한국의 전통 사회와 그 연장선상으로서의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면서 한국인의 종교적 심성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제도 역사학에서는 그 점을 다뤄오지 않았죠. 소수의 민속학자들이 한국을 민속 연구하는 차원에서 종교 문제를 언급해 왔을 뿐입니다. 한국의 제도 역사학에서는 한국의 종교를 유교로 단일화시키기 위해서 유교가 갖는 어떤 고상한 어떤 의미에서는 근대 유럽 문명을 극복할 수 있는 탈근대적인 포스트 모던한 그와 같은 가치를 안고 있는 그런 고상한 종교로서 유교를 오히려 이렇게 숭화시켜 오기도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래서는 곤란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강의에서 조선 초 15세기 이래 특히 17, 19세기 사회는 일종의 원시적 애니미즘과 그리고 샤머니즘이 바탕을 이룬 위에서 불교와 도교 그리고 맨 위에 유교가 하나의 복합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
종교적 심성이고 유교라고 하나 특히 조선 성리학이 일상생활에서 실천되는 그 가래의 현장에서는 철저하게 전통적인 샤머니즘과 어떤 종교에 깊숙이 규정되어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전통적인 어떤 애니미즘과 샤머니즘의 세계에서 또는 도교로부터 발생하는 어떤 풍수지리와 어떤 토지 기맥 그러한 사상에서 종교에서 이성과 저성은 절연되어 있지 않고 사후세계는 존재하지 않거나 매우 비체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현세주의이고 육체주의이고 물질주의적 성향이 대단히 강하게 표출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위에서 조선의 유교를 이야기를 해야 되고 조선의 신분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노비는 왜 죽었어도 노비인가? 노비 해방 사상은 노비 해방의 정치적 결단은 왜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는가? 이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 종교적 심성과 깊숙이 관련되어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양반은 왜 죽었어도 양반이고 재상은 왜 죽었어도 재상인가 하는지 이와 같은 그 사생관, 생명과 죽음, 이성과 저성의 관계, 바로 그런 것은 전통 종교를 배제하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 근데 이 전통 종교가 19세기 말 20세기에 사라진 것이 아니죠. 우리 현실 속에 살아있고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더 정폭되는 가운데 한국인의 삶을 규정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우리는 조선 후기를 생각하면서 도대체 한국인들에게 국가란 무엇이었던가 또 하나 문제를 제기해 보았습니다. 국가는 뭔가 정당한 이념의 결정체입니다. 그리고 그 이념의 바탕을 두어서 국가의 고권력이 행사되고 그 이념에 관한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 국가 구성원은 그것을 공유를 합니다. 그러한 정당적 이념의 정치적 공동체로서 국가란 것이 조선 후기에 과연 존재했는가 하는 이런 문제를 저는 또 심각하게 제기를 해야 배웠습니다. 조선의 국왕, 조선의 양반 사대부들, 그리고 조선의 상민들, 이 계층은 어떻게 해서 500년 동안 부동의 안정성을 유지해 왔던가,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위계 질서로 묶어왔던가, 그것이 반드시 조선 유교의 자기 완결적인 통치 이데올로기 때문인가, 저는 그렇지 않았다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천자를 정점으로 하는 예의 국제적 질서로서 조선 왕조의 국가 체제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게 된 것인데요. 바로 그러한 국가 체제의 원심성, 분산성 이런 것은 오늘날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누구나 생각할 듯이 대한민국은 자기 힘으로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이 아니고 자기 힘으로 어떤 튼튼한 정치 세력의 작용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아니죠. 대한민국은 그 건국에서부터 원심성과 분산성을 갖습니다. 오늘날도 자주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만 최근에는 서울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전쟁이 나면 참전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더니 고작 30%의 학생만이 참전하겠다 그랬습니다. 같은 질문을 미국에서 하면 80%의 청년들이 참전을 한다는 것을 당연한 대답으로 제시를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아직도 자기의 정당적 이념체로서 국민의 정신을 결집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왜? 한국인들이 주체적으로 근대를 부닥쳐서 소화를 해서 자기 형태로 근대 국가를 성립시켜 본 경험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은 그가 놓인 독특한 어떤 지정학적 위치에 의해서 미국과 유엔의 어떤 그 원심적인 작용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 원심적인 작용이 가해질 때 그 동시에 대륙으로부터는 공산주의적 작용이 가해질 때 그나마 이 역사의 방향을 올바로 잡았던 분이 바로 우리의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죠. 이러한 내외의 사고 작용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만은
그러한 연고로 인해서 이 나라는 아직도 자기의 정당적 이념으로 국민의 정신을 통합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승만 체제가 불명예스럽게 붕괴된 이후에 민족주의라는 새로운 어떤 그 유사 종교가 조선 성리학의 계보를 잇는 유사 종교가 나타납니다. 이 민족이라는 종교가 어떻게 발생했는가를 저는 제 강의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지적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충분히 그 바탕은 설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에서 이 반일 종족주의의 신학을 설명하면서 이것은 전통 사회의 우리의 애니미즘과 샤머니즘의 기초를 둔 그 종교적 심성의 밀집이 바탕을 두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그러한 역사적 연속성을 갖는 새로운 종교로서 어떤 그 민족주의가 발흥을 하고 이것이 이른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권위주의 체제에 저항해온 민주화의 정신적 결집체로 작용함에 따라서 이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은 사실상 해체되고 말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도 많은 청년들이 전쟁이 나면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 고작 30%만 참여하겠다 하는 대답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실정입니다. 그 실정이 그대로 오늘날 이른바 자유우파와 그다음에 민족 좌파 이 좌우의 정치적 지형을 형성하고 있고 이 지형은 이미 흔들릴 수 없는 그러한 나름의 고지를 점령한 가운데 대립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좌파 민족주의를 지지하는 어떤 국민이 오늘날 이제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그 정치 세력이 그 당의 대표가 어떠한 그 불의와 불법을 행했는가는 전혀 무관하게 그 당을 굳건하게 지지하고 있는 그렇게 해서 하나의 진지를 성체를 형성하고 있는 그 성체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이 30, 40%나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 30, 40%가 그래도 개인의 자유와 독립과 세계와의 통상을 중시하는 이른바 자유우파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문화적 대립, 정신적 대립이 장차 어떠한 결말을 보게 될 것인가. 우리가 10년, 20년 뒤에 이 대립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어려운 고갯길을 성공적으로 넘어서 다른 어떤 지평으로 전진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그걸 넘지 못하고 다시 나락으로 일상적인 분열과 갈등과 정체의 늪으로 떨어지고 말 것인가. 그것은 누구도 지금 예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일수록 한국 사회를 근저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질주의적 성향은 더 강화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오늘날 대한민국의 역사적 지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사실상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적절한 시기에 바로서한 대한민국사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지금처럼 연속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만은 그 점을 약속드리면서 제가 이 마지막 다시 찾는 조선 후기 시간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17, 9세기 조선사회는 흘러간 시간이 아니다. 우리 한국 이 현실을 밑바닥에서 규정하고 있는 쌓인 시간성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면은 조선 후기가 지금도 살아 움직여서 우리 현실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 때 한국의 지성 수준은 보다 높은 수준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문화적, 정신적 어떤 내전 상태를, 혼란 상태를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무엇일까? 어떠한 보편성을 지닌 가치일까?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고개를 넘는데 보다 큰 활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지난 23번, 크게 말해서 34번의 강의를 해왔는데 언제 다시 바로 세운 대한민국 역사로 여러분의 찾아뵙기를 약속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